내 목숨보다 귀한 6살 딸을 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밤 북한 김정은의 가장 무서운 핵무기를 제 손으로 직접 박살냈습니다. 15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다정한 제 남편이 사실은 제 목줄을 쥐고 있던 보위부의 사냥개였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새벽, 저는 피눈물을 머금고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발각까지 남은 시간은 단 28일. 저를 죽이 여는 남편의 눈을 속이고 피 튀기는 감시망을 뚫고 내 새끼를 살려낸 한 어미의 기막힌 탈출극. 그 끝에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제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리선아, 42살, 북한 국방과학원 제2연구소 소속 잠수함 설계부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직함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북한이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미국과 남조선을 겨누기 위해 만들고 있는 그 끔찍한 무기, 핵잠수함의 심장부를 제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어느 서늘한 새벽,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바로 그 잠수함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품 안에는 차갑고 빳빳한 도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체 구형? 북한이 사활을 건 최초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 바로 그날 오전 9시 김정은 위원장의 두 눈앞에서 직접 펼쳐질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 안에는 이 세상에서 오직 저 혼자만 아는 치명적인 오차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을 통째로 녹여버릴 미세한 균열. 만약 오전 9시 시연회에서 그 오차가 발각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찢겨나갈 것이고 제 6살 난 딸 은하는 해가 지기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죽음을 맞이할 터였습니다. 그때 시각 2026년 3월 2일 새벽 4시 17분. 저와 제 딸의 목숨이 붙어 있을 시간은 단 4시간 4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연구소 지하 벙커의 까마득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단 하나.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지하 문서고 가장 깊숙한 곳에 이원본 도면을 숨겨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발각되는 시간을 단 며칠이라도 늦추는 것. 그 며칠 사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평양 땅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제 호주머니 속에는 은하의 작은 분홍색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곤히 잠든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몰래 품어온 것이었죠. 저는 캄캄한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며 그 작은 머리핀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4시 18분.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밟았습니다. 눈앞에 지하 문서고에 육중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문 앞에 시커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스르륵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파직하고 창백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어둠에 묻혀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잠수함 설계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제 직속 상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올린 모든 서류에 무표정하게 결제 도장을 찍어온,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55세의 사내. 1년 전 그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군 복무 중 의문사를 당했을 때 부서원 중 유일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김 부장이 지금 이 으슥한 새벽 지하실에서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지만 불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품 안에서 도면 봉투가 바스락 스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김 부장이 지하실 바닥을 긁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박사,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거요? 입술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주머니 속 머리핀을 쥔 손은 이미 하얗게 질려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끝났구나. 내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자가 지금 내 품의 도면을 낚아채 보위부에 넘기면 저는 정우가 되기 전에 처형장 이슬로 사라질 터였습니다. 김 부장이 뚜벅뚜벅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제 가슴팍의 봉투에 꽂혔다가 다시 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것은 섬뜩하고도 처절한 오랜 세월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짐승 같은 미소였습니다. 김 부장이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박사, 내가 이 담배를 다 피우려면 여기서 딱 3분이 걸리오. 내가 이 담배를 피우는 3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거요. 3분 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지하실엔 나 혼자만 있는 거요. 그가 입에 담배를 뭅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성냥을 꺼냅니다. 시뻘건 불꽃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의 두 눈이 형형하게 번쩍였습니다. 대신 성냥불이 담배에 옮겨 붙기 직전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박사,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당신이 이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가 살람거든 언젠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뿐인 아들이 어떻게 개죽음을 당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밝혀주시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1년 전 그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늙은 아비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속내를 감춘 채 바로 오늘 이 핏빛 복수의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것을요. 독한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미친 듯이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피맛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내 딸 은하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어둠 저 멀리 등 뒤에서 김 부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박사, 2분 45초 남았소. 김 부장이 담배를 피우기로 약속한 그 피 말리는 3분. 저는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지하 문서고 가장 깊고 습한 구석, 먼지 쌓인 고문서들 틈바구니에 그 저주받을 설계도를 쑤셔 넣었습니다. 다시 미친 듯이 계단을 기어올라 복도로 나왔을 때 그곳엔 매캐한 담배 연기만 유령처럼 떠돌 뿐 김 부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귓가에는 김 부장이 남긴 마지막 말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말해주시오. 저는 1년 전 김 부장 아들의 장례식장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텅 빈 빈소, 상부의 지시로 쥐죽은 듯 치러지던 장례. 김 부장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향해 선 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피맺힌 1시간의 침묵이 1년 뒤 오늘 새벽 담배 3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념에 빠져있던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빛바랜 갈색 공책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제 젊은 날의 비밀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내바강을 얼어붙게 만들던 겨울이었습니다. 25살의 북한 유학생이었던 저는 그 차갑고 거대한 도시에서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 구석에서 잠수함 유체역학 수학 문제를 풀며 끙끙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꺼운 점퍼 지퍼에 아주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있는 남자. 남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유학생에게 남조선 사람은 닿기만 해도 사상범으로 몰리는 끔찍한 병균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가 러시아어로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거기 점성 한 계산이 빠졌습니다. 콜모고로프 스케일부터 다시 잡으시죠. 그러더니 제 노트 위에 거침없이 수식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쩔쩔매던 계산 오류를 단 30초 만에 찾아낸 겁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조선공학과 박사과정입니다. 그가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으면 당장 평양으로 압송될 적국의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국적이 없습니다. 수학에는 적군도 아군도 휴전선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도서관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로의 노트에 수식을 적어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내바강변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아 씨 외롭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고백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그 밤 2개의 발소리가 나란히 눈밭을 걷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유학이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오기 전날 그는 제게 갈색 수학 노트를 건네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선아 씨,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지 20년. 다시 2026년 3월 2일 새벽입니다. 공책을 쓰다듬고 있던 그때 벌컥하고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금 전 지하실에서 헤어졌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아 걸고는 제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박사, 이진우라는 이름을 기억하오?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도 친정어머니에게도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그 이름.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어. 김 부장이 안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쪽지를 펼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도 함께. 이진우. 20년 전 그 남자가 저를 잊지 않고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금쪽 같은 딸아이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장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돕는 겁니까? 사시나무처럼 떨며 묻는 제게 김 부장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한 약속이 있어.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김 부장과 약속을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약속을?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김 부장이 몸을 돌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 박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심하시오. 당신의 남편을 절대 믿지 마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나의 남편을 믿지 말라니. 지난 15년 동안 내 옆에 누워 잠을 자고 내 딸 은하를 품에 안고 웃어주던 그 남자를 믿지 말라니. 새벽 5시 창밖으로 대동강에 짙은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단 28일.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제가 알던 모든 진실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평양 국방과학원 특별시연장.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넓은 방 한가운데 북한의 명운이 걸린 주체 구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거대한 축소 모형이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 너머 저와 불과 3미터 떨어진 상석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군 수뇌부 12명이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섰죠. 제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냉각 시스템은 해수 순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1200도의 고열을 0.5초 내에 냉각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지 않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17년 동안 이 지옥 같은 평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뼛속까지 새긴 생존법이었습니다. 제 등 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설계도에는 제가 새벽에 숨죽여 심어둔 그 치명적인 오차가 버젓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냉각 압력 곡선의 미세한 변형. 만약 저 수뇌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저 숫자의 모순을 눈치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총알이 박힌 채 끌려나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복잡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머릿속으로 단숨에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전체에 딱 3명뿐이라는 것을요. 한 명은 2년 전 의문사했고 한 명은 평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남은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고했소, 리 박사. 김정은의 짧은 한마디에 팽팽했던 시연회는 끝이 났습니다. 상석에서 일어나는 군 수뇌부들 사이로 서류를 챙기던 김 부장과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선을 무사히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국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밥 같이 먹읍시다. 박명철이었습니다. 저보다 11살 어린 후배 연구원. 똑똑하고 예의 발라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싹싹한 청년이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옥수수밥과 묽은 된장국을 떴습니다. 누나, 오늘 시연 잘 끝났다면서요? 누나가 만든 냉각 시스템이 핵심이었잖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 너도 금방 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된장국을 떠먹으려는 순간 박명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확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요즘 김 부장님이랑 부쩍 자주 만나시던데 무슨 일 있습니까? 순간 숟가락을 쥔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황급히 표정을 지우며 대답했습니다. 시연회 전에 점검 회의가 좀 많았잖아. 그것 때문이야. 아, 그랬군요. 박명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웃음이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한 0.3초 정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싹싹한 미소 뒤에 저를 감시하는 또 다른 눈동자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머릿속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창광 유치원에 은하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은하가 해맑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그린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은하 세 사람이 집 앞에서 손을 잡고 노란 해님 아래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엄마가 제일 예쁘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피눈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그림 속의 다정한 새 식구는 가짜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집은 언제든 우리를 삼켜버릴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딸아이 앞에서는 활짝 웃었지만 속으로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가 새근새근 잠든 뒤 저는 캄캄한 부엌으로 나와 싱크대 가장 안쪽 서랍 밑바닥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2024년 가을 평양 제두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시던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낡은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남기신 마지막 유언. 선아야, 이 편지는 내가 탈출을 결심하기 전까진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에게는 절대 보여주어선 안 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년 반 만에 다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새벽에 남겼던 경고, 남편을 믿지 마시오라는 그 저주 같은 말의 실체가 잔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야, 내 남편은 상부에서 맺어준 훌륭한 배필이 아니란다. 내가 러시아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보이부에서 나를 은밀히 불렀다. 내가 러시아에서 남조선 사내와 접촉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더구나. 그들은 너를 평생 24시간 감시할 끈앞풀이 필요했고 내 가장 깊숙한 곳인 침대 머리맡에 그 사냥개를 심었다. 그게 바로 지금 내 남편이란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싱크대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무려 15년. 1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제 몸을 안았던 사람. 은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펑펑 울었던 그 사람. 제가 야근을 할 때면 갓난아이를 업고 밤새 달래주던 그 다정한 남편이 처음부터 보이부가 제 목줄을 쥐기 위해 심어놓은 사냥개였다니요.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는 더욱 잔인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야, 엄마가 15년을 곁에서 지켜본 내 남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엔 감시 임무로 시작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애는 진심으로 너와 은하를 사랑하게 된 게 틀림없어. 하지만 명심해라. 그 애의 첫 번째 충성은 내가 아니라 보이부에 있다. 내 목숨이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이 오면 그 애는 보이부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거다. 그리고 엄마는 그 선택이 온전히 너를 향할 것이라고 결코 보장해 줄 수가 없구나. 감시와 사랑이 한 몸뚱이 안에 엉켜 있는 남자. 나를 사랑하지만 조국을 위해 언제든 내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남자. 그것이 제가 15년 동안 목숨을 기대어온 결혼의 끔찍한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파랗게 타오르는 불꽃 위로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씨들이 15년의 거짓말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허무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은 검은재를 물로 흔적도 없이 씻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코트를 벗으며 다가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15년 동안 제가 매일 보아온 그 한없이 다정하고 선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잤어? 응, 방금 막 잠들었어. 남편이 부엌으로 다가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스치듯 쳐다보고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쟤는 이미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오늘 주체 구형 시연회 잘 끝났다면서? 원수님께서 아주 크게 만족하셨다고 들었어. 우리 마누라 고생 많았지? 저는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군 수뇌부만 참석한 1급 극비 시연회의 결과를 일개 행정직인 남편이 대체 어떻게 그토록 빨리 알았단 말입니까? 어머, 그걸 벌써 어떻게 알았어?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눈을 맞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연구소 동무들이 다들 얘기하길래 알았지. 남편도 제 눈을 깊게 쳐다보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에 걸쳐 가장 소름 끼치고 기나긴 연기를 해야 하는 곳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 위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떠먹는 이 작고 평범한 식탁 위입니다. 저를 낱낱이 감시하고 위로 보고하는 남편과 그 남편의 끔찍한 정체를 알아버린 채 탈출을 준비하는 아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식탁 위가 사실은 피 튀기는 지옥의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건 28일의 카운트다운 중 그 끔찍한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 5일, 제 남편이 보이부가 심어놓은 감시자라는 그 끔찍한 정체를 알아버린 뒤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곤히 잠든 은하를 깨웠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해야 할 풍경이지만 서로의 눈동자 움직임, 숟가락을 드는 속도, 미세한 손떨림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아주 숨막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저 크고 따뜻한 손, 갓 태어난 은하를 안고 덜덜 떨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저 손이 매일 밤 보이부에 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적어 올리는 차가운 사냥개의 발톱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입안의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오늘도 늦어? 남편이 무심하게 아주 일상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주체 구형 후속 서류 작업이 좀 남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남편이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걱정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조국을 위해 제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잔인한 모순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뼛속까지 차가운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감시자의 아내로서 보내는 지옥 같은 첫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연구소.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텅 빈 복도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끔찍이 아끼던 싹싹한 후배, 박명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명철이 걸어오는 방향은 연구소 정문 쪽이었습니다. 식당도 실험실도 모두 서쪽인데 연구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굳이 일과 시간에
정문 밖을 나갔다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문방, 도로 하나를 건너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양 시민 누구도 감히 쳐다보려 하지 않는 곳, 밤낮 없이 비명소리가 새어나온다는 보이부 평양시 지부 건물이 시커멓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명철이 아주 짧게 0.2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화장실 가십니까? 응. 넌 어디 갔다 와? 아, 머리가 좀 아파서 잠깐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바람을 쐬고 왔다고요? 3월 초 평양의 칼바람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외투도 없이 바람을 쐬러 나갈 날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구두코에는 보이부 건물 앞 비포장도로에서만 묻는 붉은 진흙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마라. 저는 빙그레 웃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릴까 두려워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남편에 이어 제가 유일하게 아끼던 후배마저 보이부의 끈앞풀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가 도미노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남편과 은하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까치발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아래서 김 부장이 몰래 건네주었던 중국산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수백 번 머릿속으로 외워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리선아 박사님입니까? 이진우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잘 지냈습니까? 라는 안부도,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애절한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이토록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다정한 목소리로 선아 씨하고 불렀다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을 것이고 우리의 탈출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테니까요.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감정을 완전히 덜어낸 그의 이성적인 목소리야말로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구명줄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숨가쁘게 탈출 경로를 브리핑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은하 양은 리 박사님과 절대로 같이 움직여선 안 됩니다. 국방과학원 수석연구원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신의주행 완행열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은하 양은 무조건 먼저 다른 안전한 경로로 빼내야 합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핏덩이를 떼어놓고 저 혼자 움직이라니요. 그럼 은하는 대체 누구에게 맡기란 말입니까? 리 박사님이 평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가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아 씨, 반드시 살아서 나오십시오. 보고 싶었다는 말,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말. 2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미련이 살아서 나오라는 그 피 끓는 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부수어 배터리는 쌀통 아래, 유심은 화장실 타일 틈새, 본체는 세탁기 뒤로 뿔뿔이 흩어 숨겼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벽을 향해 누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깊이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제 발소리를 세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딸의 목숨을 기꺼이 얹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남편은 사냥개였습니다. 후배는 프락치였습니다. 평양 하늘 아래 저를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부장. 하지만 그는 이미 제 목숨이 걸린 도면 은닉을 돕고 있는 거대한 공범이었습니다. 그 늙은 상관에게 제 딸의 목숨까지 통째로 얹어달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미쳐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1년 전 자신의 핏줄을 억울하게 잃고 피눈물을 삼키던 그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내 새끼의 목숨을 남의 손에 쥐어주어야만 하는 어미의 피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3월 8일, 운명의 시계 바늘이 갑자기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굳은 얼굴에 김 부장이 제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던졌습니다. 주체 구형의 시험항의 일정이 3월 30일에서 3월 25일로 앞당겨졌소. 무려 닷새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남조선 때문이었습니다. 남조선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받았다는 첩보가 떨어지자 상부에서 미친 듯이 압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남조선이 핵잠수함을 바다에 띄우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먼저 실전 배치를 끝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조급함이었죠. 우리 박사, 시험항해 직전인 3월 20일경에 전체 설계에 대한 정밀 검토가 들어갈 거요. 그 전에 당신이 평양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은 끝이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딱 열하루요. 열하루. 제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확 당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김 부장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부장님, 제 딸 은하를 부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진우 씨가 아이는 무조건 먼저 다른 경로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보위부의 사냥개고 명철이는 프락치입니다. 이 평양 하늘 아래 은하를 살려줄 사람은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피를 토하듯 애원하는 저를 김 부장이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기이한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박사, 내게 아이를 맡기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소. 김 부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20년 전 보위부 해외 공작과 소속이었소. 쾅!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보위부라니. 제가 유일하게 제 목숨과 딸의 목숨을 걸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사실은 보위부의 끈앞풀이었다는 말입니까? 혼란과 공포로 숨을 헐떡이는 제게 김 부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대 시절 모스크바 주재 공작원으로 있었소. 그때 당신의 어머니를 만났지. 당시 모스크바 무역대표부에서 일하시던 당신 어머니가 임무의 실패에 본국으로 압송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던 나를 목숨 걸고 숨겨주셨소. 어머니가 평생을 숨죽여 살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이 남자를 살렸다고요? 그때 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맹세했소. 내 목숨을 빚졌으니
언젠가 당신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겠다고. 나는 그 직후 보이부를 떠나 국방과학원으로 숨어들었고 2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소. 김 부장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내가 보이부의 감시망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그 개들이 어디에 눈을 뜨고 어디에 눈을 감는지. 평양에서 보이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소. 저는 김 부장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이부의 완벽한 덫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장 속 위험해지면 김 부장을 찾아라라는 희미한 암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던 그 새벽의 3분.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믿겠습니다.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15일. 내가 유치원에서 은하를 빼내겠소. 리 박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7일에 평양을 떠나시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의 손에 뜬금없이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하야, 아빠 왔다. 이거 봐라. 아빠가 우리 딸 주려고 토끼 인형 사왔어. 우와, 아빠 고마워. 은하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깨르르 웃으며 남편의 품에락 안겼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얼굴로 은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넘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부엌에 선 채 그 완벽하고 따뜻한 저녁 풍경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아이에게 인형을 사다 주며 다정하게 구는 저 행동은 정말 아비의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제가 도망칠 낌새를 눈치채고 아이를 볼모로 삼아 제 목줄을 더 꽉 쥐려는 감시자의 섬뜩한 경고일까? 그 사람의 첫 번째 충성은 내가 아니라 보이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랑과 감시, 아버지와 사냥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과 한 집에 살며 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와 남편이 깊이 잠든 침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보이부 출신이라는 김 부장, 보이부에 보고서를 올리는 남편, 보이부 건물을 들락거린 후배 박명철. 이 모든 것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거미줄처럼 짜인 완벽한 함정은 아닐까?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이 탈출구가 사실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닐까? 저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져 은하의 작은 분홍색 머리핀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플라스틱 조각만이 이 미쳐버린 거짓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진짜였습니다. 평양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제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운명의 날은 숨막히도록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침내 제 손으로 제 피부치를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하를 씻기고 옥수수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분홍색 머리핀을 꺼내 아이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엄마, 이 머리핀 며칠 동안 안 보였잖아. 응, 엄마가 가방 깊은 곳에 넣어두고 깜빡했었네. 예쁘다, 우리 딸.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새끼와 떨어질 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하물며 어미 된 자가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오늘 남의 손에 넘겨야 하는데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감시자인 남편이 눈치챌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은하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문턱을 넘던 은하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데리러 와. 빠이. 그럼 이따 보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유치원 문 앞에는 제가 아니라 김 부장이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교실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뒷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오후 3시 연구소 복도를 지나가던 김 부장이 저와 아주 짧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 뜻.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글씨는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숨막히는 정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은하의 제잘거림도 작은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남편이 사다 준 그 토끼 인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인형에서 은하의 살레음이 났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얇은 벽 너머로 소리가 셀까봐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은하는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미리 수백 번 연습한 대로 태연하게 주방에서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아, 연구소 김연구원 집에 놀러 갔어. 거기 딸이랑 단짝이잖아. 오늘은 거기서 자고 오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허락했어.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 갑자기, 응. 나도 오늘 야근 서류가 많아서 피곤했는데 잘 됐지 뭐.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이 내일 아침에도 은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당장 보이부에 전화를 걸어 나를 체포하라고 소리칠까? 다음 날 3월 16일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연구소 복도를 걷다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후배 박명철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 저 좀 보십시다. 박명철은 저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누나, 저 보이부 소속입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제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박명철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저 지난 3년 동안 누나에 대해 단 한 줄도 보이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 어머니 위암 수술비 300만 원. 누나가 익명으로 내주신 거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한 달치 월급. 그저 싹싹한 후배의 사정이 딱해 남편 몰래 도와주었던 그 돈. 저는 보이부의 개지만 짐승은 아닙니다. 누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누나 남편이 보이부에 은하가 실종됐다고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보이부 체포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기어이 보이부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맞았습니다. 그 인간의 첫 번째 충성은 딸이 아니라 조국이었습니다. 은하는 무사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멱살을 쥐고 흔들자 박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김 부장님이 데려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김 부장님 안전가옥에 있습니다. 누나도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절 따라오세요. 박명철을 따라 평양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분을 달려 도착한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 3층. 박명철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하였습니다. 제 딸 은하가 와락 제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 머리에 꽂힌 분홍색 머리핀. 저는 아이를 부서져라 안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살아있다. 한참을 울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김 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의 거친 손등에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남자.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붓고 터진 입술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남자. 제 남편이었습니다. 보이부에 저와 딸을 팔아넘긴 그 사냥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제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박사, 당신 남편이 할 말이 있소.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15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여유도 거짓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찢겨나간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보이부에 보고했어. 은하가 없어졌다고. 터진 입술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보이부에서 내게 지시를 내렸어. 은하를 찾아내면 그 아이를 미끼로 쓰겠다고. 도망친 리선아를 끌어내기 위해 6살짜리 내 딸의 손발을 묶어 광장에 매달겠다고. 남편의 두 눈에서 굵은 핏방울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받은 보이부의 냉혈한이 지금 소리내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 선아야, 나는 15년 동안 당신을 감시한 개가 맞아. 하지만 은하는 내 임무가 아니야. 은하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야.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왜 저렇게 피떡이 되었는지. 보이부의 명령을 듣고 눈이 뒤집힌 남편은 이 미쳐버린 국가를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김 부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딸을 팔아넘길 뻔한 이 사냥개를 죽도록 패버린 뒤에야 그의 진심을 믿어준 것이었죠. 위험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할 거다. 어머니의 편지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벼랑 끝에서 선택을 내렸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내 새끼를 살리는 길을. 김 부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보이부로 돌아가 허위 보고를 할 거요. 아이는 친척 집에 무사히 있고 리선아 박사도 연구소에서 밤샘 작업 중이라고. 보이부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거요. 딱 이틀이요.
저는 멍하니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틀 뒤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체제에 침을 뱉고 거짓 보고를 한보이부 요원의 말로. 그것은 살같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문 끝에 총살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저와 은하가 도망칠 이틀의 시간을 사기로 한 것입니다. 선아야.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은하한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줘.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철저히 속인 원수. 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 그 잔인한 모순 앞에서 저는 남편의 피 묻은 손을 아주 잠깐 꽉 쥐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은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 아저씨랑 어디가? 응, 은하야. 이 아저씨가 은하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엄마도 금방 따라갈게. 6살 은하는 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과 은하가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남편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 먼저 간다. 현관문을 나서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본 웃음 중 가장 처절하고 진짜 같은 웃음.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3월 17일 오전 저는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완행열차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농민 복장으로 위장한 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장장 6시간을 덜컹거렸습니다. 밤 12시 마침내 도착한 신의주 외곽 칠흑 같은 압록강 강변. 살을 애는 듯한 영하 8도의 강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200m 강 건너편 저 200m 너머에 불빛이 일렁이는 중국 단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안내할 브로커 여자가 갈대밭 사이로 작은 고무보트를 끌어냈습니다. 국경 수비대 초소 교대 시간이 자정 10분입니다. 교대하는 딱 3분. 그 3분 동안 강 위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안에 무조건 강 중간을 넘어야 합니다. 3분. 김 부장이 지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제게 내어주었던 바로 그 3분. 제 목숨은 또다시 3분이라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브로커가 소리 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보트 밑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보트가 강 한가운데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 북한 쪽 강변에서 대낮처럼 환한 탐조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빛기둥이 칠흑 같은 강물 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브로커가 속삭이며 노젓기를 멈췄습니다. 보트는 얼음 조각들 사이에 끼어 강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빛기둥이 뱀처럼 수면을 기어 다가왔습니다. 30m, 20m, 10m.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은하의 머리핀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이의 머리에 꽂아주었으니까요. 대신 제 품 안에는 이진우의 낡은 수학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부여잡고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퍼런 탐조등 불빛이 제가 탄 고무보트 위를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시퍼런 탐조등 불빛이 저와 브로커가 탄 고무보트를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등 뒤에서 귀를 찢는 기관총 소리가 울리고 차가운 강물 위로 제 피가 흩뿌려질 것만 같았습니다. 품 안에 낡은 수학 노트를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1초, 2초, 3초. 연것 같았던 시간이 흘렀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살을 애는 강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탐조등 불빛은 이미 저희를 지나쳐 저 멀리 엉뚱한 수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보트의 그림자를 절묘하게 가려준 기적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으십시오. 브로커의 다급한 속삭임에 맞춰 우리는 필사적으로 중국 쪽 강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보트 밑바닥이 지늘게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강물에 반쯤 잠긴 채 허겁지겁 갈대밭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200m. 평생을 가두었던 그 끔찍한 지옥을 벗어나는데 걸린 거리는 고작 200m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중국 단둥의 은신처. 끽 낡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은하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딸아이가 머리에 분홍색 머리핀을 꽂은 채 저에게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은하야, 내 새끼. 무사했구나.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평양을 빠져나온 이후 처음으로 목 놓아 울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 부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은하를 안은 채 그 노약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김 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은 것뿐이요. 그는 저와 은하를 중국의 안전망에 인계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숨어들지 아니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마지막 당부만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우리 박사, 내 하나뿐인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세상에 꼭 알려주시오. 단둥에서 선양을 거쳐 마침내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출구맨 앞줄에 서 있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 20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눈 내리는 네바강 위를 함께 걸으며 저도 외롭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적국의 남자. 이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칼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도서관에서 제 계산 오류를 단 30초 만에 찾아내던 그 따뜻하고 형형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잘 지냈냐는 인사도 고맙다는 눈물 섞인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품 안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낡은 갈색 표지의 수학 노트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20년 전 그가 직접 적었던 문장이 빛바랜 잉크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아 씨,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문장을 쓰다듬던 이진우가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직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눈이 새빨개. 은하의 맑은 목소리에 이진우가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보다. 안녕 은하야. 나는 내 엄마의 아주 오래된 진짜 친구란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무사히 정착한 뒤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평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을 탈출시키기 위해 보입으로 돌아가 거짓 보고를 했던 제 남편. 남편의 거짓말은 정확히 3일 만에 들통이 났고 그는 보이부 지하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지는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반복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내와 딸이 온전히 압록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피투성이로 죽어간 것입니다. 제게 수술비를 빚졌던 후배 박명철 역시 그날 이후 연구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북한이 사활을 걸었던 주체 구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시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자망의 수직 발사관을 여는 순간 제가 심어두었던 0.5초의 오차가 작동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처참하게 붕괴되며 발사관 내부가 통째로 녹아내렸고 김정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닷속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평양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끔찍한 괴물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나온 것입니다. 어느 봄날 이진우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아 씨, 대한민국의 방어용 핵잠수함 개발 자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눈앞에 펼쳐진 푸른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내 딸이 살아갈 이 자유로운 땅을 지키는 무기라면 기꺼이 제 남은 생을 바쳐도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적국의 남자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제 딸을 살린 것은 그 위대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도 모른 척 연기했던 김 부장의 10년. 나를 철저히 감시하면서도 사랑을 키웠던 남편의 15년. 그리고 제 딸을 살리기 위해 고문실에서 외쳤던 남편의 마지막 거짓말까지. 우리는 모두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거짓말들이 모여 기적처럼 한 생명을 빛이 있는 세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엄마, 저 넓은 물은 이름이 뭐야? 바닷가를 달리던 은하가 파도를 가리키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건 우리나라의 바다란다, 은하야. 이제 더 이상 반쪽이 아니야. 저 바다가 이제 우리에겐 세상의 전부란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사라진 여자 리선아의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자유로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스타일베스트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